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구석의 히키나미예요.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일 바쁘게 하고 있었고요. 지인분들과 만나서 좋은 시간도 보낼 때가 있었고, 또 요즘은 신기하게 프로필 사진 찍을 일이 많았습니다. 어떤 업체에서 모델이 되어 달라든지 아니면 누가 함께 찍자든지 그런 게 한 총 4건 정도 되는데 이제야 2번 찍었습니다. 남은 2번까지 피부 관리 잘 하고 있어야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한 구독자님께서 저의 컨디션 관리 비법을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반첼리님이 질문하셨습니다. 요즘 댓글로 정말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제 예전과 달리 감사하게도 댓글 양이 많아져가지고 제가 하나하나 댓글은 못 적어드리고 있는데, 하지만 하나하나 꼼꼼히 읽고 있다는 것은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다시 내일을 살아갈 때 열심히 살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엄청 잘 되고 계시는군요. 헐 깜놀 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 정도면 잘 되고 있는 건가? 부끄럽네요.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모두의 응원 감사하고요.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디오북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읽어드릴 내용은 다들 아시다시피 금태코안경 마지막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듣고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하고 싶으신 말씀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크고 넓은 그 방에는 책이 잔뜩 꽂힌 책장이 줄지어 서 있었는데, 그것으로도 모자라서 두꺼운 책들이 구석마다 무더기로 쌓여 있었다. 침대는 방 한가운데 있었는데 집주인은 침대 위에서 베개를 등에 받치고 앉아 있었다. 난 이제껏 그렇게 독특하게 생긴 사람은 처음 봤다. 매부리 코가 두드러진 깡마른 얼굴, 억센 눈썹 아래 깊이 움푹 들어간 검은 눈동자가 우릴 날카롭게 노려보고 있었다. 머리카락과 수염은 하얗게 샜지만 특이하게도 입가의 수염은 아직 노란색이었다. 덥수룩한 수염 사이에서 담뱃불이 빨갛게 빛나고 있었다. 담배 연기 때문에 방 안의 악취가 진동했다. 홈즈에게 악수를 청하며 내민 교수의 손끝도 니코틴으로 누렇게 찌들어 있었다. 홈즈 씨, 담배 피우시면 이 담배 한 대 피우세요. 선생도요. 이 담배는 알렉산드리아의 이오니데스에 특별히 주문한 거요. 한 번에 1000개비씩 보내주는데 난 2주에 한 번씩 주문한다오. 어때요? 정말 좋지 않소? 정말 좋은 담배야. 늙은이에게 무슨 낙이 있겠소? 고작 담배와 일뿐이지. 교수는 우리에게 담배를 한 개씩 나눠주면서 세련된 영어로 말했다. 하지만 약간 거들먹거리는 말투 때문에 품위는 좀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홈즈는 담배에 불을 붙이면서 날카로운 눈으로 방 안을 구석구석 관찰하고 있었다. 담배와 일, 오직 그뿐인데 이제는 그나마도 담배만 남은 것 같군요. 세상에, 이건 정말 치명적이야. 이렇게 끔찍한 재앙이 일어날 줄 세상에 누가 알았겠어? 정말 유능한 청년이었는데. 분명히 말하지만 스미스는 몇 달 수습 기간을 마친 뒤에 정말 훌륭한 비서가 되었어요. 더 바랄 게 없을 정도였죠. 홈즈 씨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이 탄식하며 말했다.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선생이 이 끔찍한 일을 해결해서 캄캄한 어둠 속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빛을 던져준다면 정말 평생의 은혜가 될 겁니다. 나처럼 고작 책에다 읽으면서 사는 병약한 늙은이에게 이런 일은 정말 견디기 힘든 충격이에요. 난 지금 생각하는 능력조차 사라진 것 같소. 하지만 선생은 행동가이고 실무가요. 선생에게 이런 일쯤은
그저 일상의 한 부분일 테니 이런 상황에서도 균형 감각을 유지할 거라고 믿어. 지금 선생이 우리 곁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노 교수가 말하고 있는 동안 홈즈는 방 안을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다. 난 그가 엄청난 속도로 줄담배를 피우고 있는 걸 보았다. 집주인처럼 알렉산드리아 산 담배가 아주 마음에 드는 게 분명했다. 선생, 이 일로 난 정말 참담한 타격을 입었어. 저기 작은 책상 위에 쌓인 원고 더미를 봐요. 시리아와 이집트의 콥트 수도원에서 발견한 문서를 분석해 게시 종교의 본질을 추적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스미스가 그렇게 되었으니 내 생전에 저 일을 끝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아유 세상에, 홈즈씨, 선생은 나보다 더 지독한 골초군요. 교수의 말에 홈즈가 미소를 지었다. 그는 벌써 4개비째 담배를 상자에서 꺼내서 피우던 담배로 불을 붙이고 나서 말했다. 전 감식가입니다. 긴 질문으로 교수님을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코람 교수님. 사건이 일어났을 때 교수님은 침대에 누워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에 대해서는 모르실 것 같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그 가엾은 친구가 남긴 마지막 말이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수님, 그 여자였어요. 그 말요. 교수는 머리를 흔들었다. 수자는 시골 처녀입니다. 그런 친구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리석다는 건 선생도 잘 알 겁니다. 내 생각엔 그 불쌍한 친구가 정신 나간 상태에서 두서없이 중얼거린 말을 수잔이 너무 놀란 나머지 왜곡해서 들은 것 같소. 그럼 이런 비극이 일어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사고였을 거예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히 말하죠. 난 그게 아마 자살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젊은 사람들에겐 남 모르는 고통이 있지 않소. 사랑의 열병 같은. 아마 우리가 모르는 그런 것 말이요. 살해당했다기보단 그 편이 더 가능성이 높을 것 같소. 하지만 안경은요? 난 그냥 학자요. 꿈꾸는 사람이죠. 난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은 설명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전혀 어울리지 않은 물건으로 사랑의 징표를 만든다는 건 압니다. 자, 담배 한 대 더 피워요. 나처럼 담배를 즐기는 사람이 또 있다니 기분이 좋구만. 부채, 장갑, 안경. 남자가 그의 인생을 끝내려고 할 때 비장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선택하는 소품은 얼마든지 있지 않을까요? 이 신사부는 풀밭에 난 발자국에 대해 물어보시던데 그런 거야 쉽게 착각할 수 있는 일일 겁니다. 칼도 그래요. 운 없는 청년이 쓰러지면서 옆으로 튕겨나갔을 수도 있는 거죠. 내 말이 유치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난 윌로비 스미스가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홈즈는 교수의 논리에 충격을 받은 듯 여전히 담배를 문 채 방 안을 서성거렸다. 코람 교수님, 책상 찬장에는 뭐가 들어있었죠? 도둑이 노릴 만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 관련 서류, 내 가여운 아내가 보낸 편지, 나에게 명예를 가져다 주었던 몇몇 대학 증서 같은 것들이요. 열쇠 여기 있으니까 가서 직접 봐요. 홈즈는 열쇠를 집어들고 잠시 쳐다보더니 교수에게 다시 돌려주었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보다 정원에 내려가서 사건을 전체적으로 정리해보는 게 낫겠습니다. 자살일 거란 교수님의 의견도 생각해보고요. 불쑥 찾아와서 실례가 많았습니다. 점심때까진 방해하지 않겠습니다. 이따가 2시에 다시 와서 그동안 조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홈즈가 묘하게 넋이 나가 있는 바람에 우린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정원 길을 왔다 갔다 했다.
단서를 잡았어? 마침내 내가 물었다. 그건 아마 내가 피운 담배에 달려 있어. 내가 오해한 것일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담배에 답이 있어. 홈즈가 말했다. 홈즈, 그게 대체 무슨 소리야? 내가 물었다. 자자자, 곧 알게 될 거야. 아니라고 해도 뭐 해댈 건 없지. 그냥 코안경 단서로 돌아가면 되니까. 하지만 지름길이 보이니까 그리로 가려는 거지. 아, 저기 친절한 마커 부인이 있구만. 5분쯤 유익한 대화를 좀 나눠볼까. 전에도 말했지만 홈즈는 마음만 먹으면 여자들의 마음을 쉽게 흔들었고 그들의 신뢰를 손쉽게 얻어냈다. 그는 자기가 말한 시간이 채 반도 지나기 전에 마커 부인의 호감을 샀고 그녀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홈즈와 수다를 떨었다. 아, 맞아요, 홈즈씨. 말씀드린 대로예요. 아, 교수님은 정말 지독한 골초예요. 하루 종일, 어떤 때는 밤새도록 피울 때도 있어요. 선생님, 아침에 그 방에 들어가면 아유, 런던의 자욱한 안개 같다니까요. 가여운 스미스 청년도 담배를 피우게 됐지만 교수님처럼 골초는 아니었어요. 교수님의 건강은 글쎄요, 잘은 모르겠지만 담배 때문에 더 나빠졌다기보단 오히려 좋아진 것 같아요. 아, 담배를 피우면 식욕이 떨어진다던데요. 홈즈가 말했다.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 내 생각엔 교수님은 거의 아무것도 안 드실 것 같은데요.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그분이 오늘 아침엔 아무것도 먹지 못했고 오전 내내 그렇게 담배를 많이 피우셨으니 점심 식사는 쳐다보지도 않을 거라는데 걸죠. 허허, 선생님이 졌어요. 오히려 오늘 아침에는 정말 놀랄 정도로 많이 드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많이 드신 건 처음 봤어요. 게다가 점심에는 커다란 커틀릿을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듣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전 어제 그 방에 들어가서 스미스 청년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글쎄요, 세상엔 정말 별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요. 교수님은 그런 일을 당하고도 식욕을 잃기는커녕 오히려 더 왕성해지셨더라고요. 우리는 오랜 시간 정원에서 한가하게 지냈다. 스탠리 호킨스는 어제 아침에 아이들이 채덤 도로에서 낯선 여자를 봤다는 소문을 듣고 사실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급히 마을로 갔다. 내 친구는 평소에 에너지 넘치는 모습은 어디로 가고 푹 가라앉아 있었다. 난 이제껏 사건 앞에서 그가 이렇게 어정쩡하게 구는 건 본 적이 없었다. 마을에서 돌아온 호킨스가 아이들이 봤다는 여자의 인상착의가 홈즈가 적어준 여성과 일치했고 안경을 쓰고 있었다는 등의 소식을 전했을 때조차 그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저 듣고 있었다. 그는 오히려 점심 식사 때 수잔이 한 말에 더 관심을 보였다. 스미스 청년이 어제 아침에 산책을 나갔다가 그 비참한 사건이 일어나기 30분쯤 전에 저택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나로선 그 일이 이번 사건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알 수 없었지만 홈즈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번 사건의 그림에 그녀의 말이 퍼즐 조각처럼 채워졌다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다. 그는 시계를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2시군. 이제 교수의 방에 올라가서 사건을 매듭 지읍시다. 노 교수는 방금 점심 식사를 마친 상태였고 깨끗하게 비운 접시는 가정부의 말대로 그의 왕성한 식욕을 보여주고 있었다. 백발의 머리를 돌려 번뜩이는 눈으로 우릴 쳐다보는 그의 모습은 정말 섬뜩할 정도로 기괴한 느낌이었다. 입에 문 담배는 영원히 꺼지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는 옷을 차려입고 난로 옆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다. 홈즈씨, 수수께끼는 부셨어. 그는 옆 테이블에 놓여있던 양철 담배 상자를 내 친구 쪽으로 밀면서 말했다. 홈즈가 기다렸다는 듯이 손을 쭉 뻗었다. 두 사람의 손가락이 동시에 닿는 바람에
담배 상자가 뒤집혀서 바닥에 떨어졌다. 우리는 모두 바닥에 무릎을 대고 앉아 흩어진 담배를 주워 모았다. 그러고 나서 몸을 일으켜보니 홈즈의 눈이 다시 날카롭게 반짝이고 뺨이 상기되어 있었다. 결정적인 전투를 앞둔 그의 본래 모습이었다. 네, 풀었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스탠리 호킨스와 나는 깜짝 놀라서 그를 쳐다보았다. 노 교수의 깡마른 얼굴에 비웃음 같은 것이 스쳤다. 아, 그래요. 정원에서? 아니요, 여기에서요. 여기라고? 언제? 바로 지금. 셜록 홈즈 씨, 농담이 심하시군. 이렇게 심각한 사건을 두고 그런 태도는 좀 심하지 않소? 코람 교수님, 제 추리의 모든 연결고리는 신중하게 확인하고 검증한 것입니다. 전 그것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교수님의 동기가 무엇인지, 이 이상한 사건에서 교수님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그건 아마 조금 뒤에 교수님한테 직접 듣게 되겠죠. 어쨌든 제가 알아낸 사건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직 모르는 게 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어제 어떤 숙녀가 교수님의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목적은 책상 찬장 안에 들어있는 어떤 서류를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랍 열쇠를 이미 갖고 있었습니다. 아까 교수님이 갖고 계신 열쇠를 보니 그 열쇠는 아니더군요. 열쇠가 서랍을 긁었다면 니스가 묻어 있어야 하는데 아무것도 묻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건 교수님이 이 사건의 직접적인 공범은 아니란 뜻이죠. 그렇다면 그녀는 교수님 몰래 그 방에서 뭔가를 훔쳐가려고 했던 게 분명합니다. 교수는 담배 연기를 구름처럼 내뿜고 나서 말했다. 정말 흥미진진하고 유익한 이야기군. 더할 얘기는 없어. 숙녀가 들어왔다는 것을 알아냈으니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당연히 말할 수 있겠죠. 물론 그래야죠. 서재에서 교수님의 비서에게 붙잡힌 그녀는 필사적으로 도망치려다가 얼결에 스미스를 찔렀습니다. 그 참사에 대해선 그냥 불행한 사고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심각한 부상을 입힐 의도가 전혀 없었다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암살범이 맨손으로 오진 않으니까요. 자기가 저지른 일을 보고 겁에 질린 그녀는 사건 현장에서 미친 듯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녀는 청년과 몸싸움을 하는 동안 안경을 빼앗겼죠. 지독한 근시인데다가 엄청 당황한 그녀는 바닥에 깔린 코코넛 깔개만 보고 들어왔던 그 길인 줄 알고 복도를 뛰어갔는데 알고 보니 다른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었죠. 그녀는 그대로 계단을 올라가서 문을 열고 이 방으로 들어온 겁니다. 노 교수는 입을 벌린 채 미친 사람처럼 홈즈를 노려보았다. 경악과 공포가 그의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애써 큰 소리로 어색하게 웃었다. 정말 대단하군. 홈즈 씨. 하지만 그 훌륭한 이론에 문제가 하나 있어. 그때 난 이 방에 있었고 그날 이 방에서 나간 적이 없어. 압니다, 코람 교수님. 그럼 어떤 여자가 내 방에 들어왔는데도 침대에 누워있던 내가 몰랐단 말이오.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교수님은 그녀를 보았고 그녀와 이야기도 나누었습니다. 그녀가 누군지도 알고 있었고 도망치는 것도 도와주었죠. 교수가 또다시 날카로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더니 이글이글 불타는 눈으로 홈즈를 노려보며 고함을 질렀다. 미쳤군. 미친 소리 작작하시지. 내가 그 여자를 도망치게 했다고. 그럼 지금 그녀가 어디 있는데? 저기요. 홈즈가 방구석에 있는 키 큰 책장을 가리키며 말했다. 노 교수는 두 손을 번쩍 쳐들었다. 그의 음울한 얼굴에 무서운 경련이 일었다.
그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때 홈즈가 가리켰던 책장이 미닫이 문처럼 열리면서 어떤 여자가 밖으로 뛰어나왔다. 맞아요. 전 여기 있어요. 그녀는 외국어 억양이 섞인 독특한 목소리로 외쳤다. 은신처의 벽에서 떨어진 갈색 먼지와 거미줄을 뒤집어 쓰고 있었고 얼굴에도 그을음이 묻어 지저분했다. 얼굴 생김새는 홈즈가 설명한 그대로였는데 거기에 고집스러워 보이는 주걱턱이 더해졌다. 워낙 눈이 나쁜 데다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와서인지 여자는 계속 눈을 깜빡거렸다. 빛에 눈이 좀 익숙해지자 그녀는 우리가 누구인지 각각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주위를 둘러보았다. 아무리 봐도 미인이라곤 절대 말할 수 없는 얼굴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기품이 있고 우아해 보였다. 특히 도전적인 턱과 꼿꼿하게 세운 머리는 그녀가 용감하고 당당한 여성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홉킨스가 그녀를 체포하려고 팔을 붙잡자 그녀는 잠시 비키라는 듯이 부드럽게 손을 저었다. 여인의 당당한 태도에 홉킨스는 순순히 물러섰다. 코람 교수는 의자에 몸을 파묻은 채 여전히 경련이 있는 얼굴로 걱정스럽게 여자를 쳐다보고 있었다. 네, 선생님. 전 이미 체포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 안에서 다 들었습니다. 모두 맞습니다. 청년을 죽인 사람은 저예요. 하지만 어느 분이 그건 사고였다고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전 제가 집어든 게 칼인 줄도 몰랐어요. 오직 청년을 뿌리치고 도망칠 생각으로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걸 미친 듯이 휘둘렀던 것뿐이에요. 진실입니다. 부인, 그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지금 몸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홈즈가 조용히 말했다. 갑자기 그녀의 얼굴이 무서울 정도로 창백해졌다. 먼지 투성이 얼굴이 창백해지자 더 기괴해 보였다. 그녀는 침대에 걸터 앉았다. 그러고 나서 조금 안정되자 입을 열었다. 저에겐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에게 모든 진실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전 이 사람의 아내예요. 그는 영국인이 아닙니다. 그는 러시아인이에요. 그의 이름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노 교수가 처음으로 끼어들었다. 제발, 안나, 제발! 그가 외쳤다. 그녀는 깊은 경멸이 담긴 눈으로 그를 쏘아보았다. 왜 그렇게 비열한 삶에 집착하는 거예요? 세르게이, 수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데 이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당신조차요. 어쨌든 신이 부르기 전에는 신락 같은 목숨을 끊어버리지도 못하겠죠. 이 저주받은 집에서 제 영혼은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게 됐습니다. 이제 너무 늦기 전에 모든 걸 말해야 해요.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전 이 남자의 아내예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 그는 50이었고 전 20세의 어리석은 처녀였죠. 우린 러시아의 어느 대학에서 만났습니다. 어딘진 말하지 않겠습니다. 제발, 안나. 노인이 다시 중얼거렸다. 우리는 개혁파, 혁명가, 무정부주의자였어요. 아시죠? 우리 둘을 포함해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시련이 닥쳤어요. 경찰관이 피살되었는데 확실한 증거도 없이 많은 동지들이 체포된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란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하고 막대한 현상금을 타기 위해 동지들은 물론이고 자기 아내까지 배반했습니다. 네, 우리는 덕분에 모두 체포되어 어떤 사람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어떤 사람은
시베리아로 유배됐어요. 저도 시베리아로 유배당했지만 종신이를 선고받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동지를 팔아서 얻은 더러운 돈을 손에 쥐고 영국으로 건너와 이 시골 구석에 숨어서 살았어요. 동지들에게 걸리면 일주일도 안 돼서 정의의 심판을 받게 되리란 걸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노인은 떨리는 손을 뻗어 담배를 집어들었다. 안나, 내 목숨은 이제 당신한테 달려있어. 당신은 늘 나에게 친절했지. 그의 비열한 악행은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동지들 가운데 사랑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는 고상하고 나보다 남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모든 면에서 남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죠. 그는 폭력을 싫어했어요. 우리 모두 유죄라 해도 그는 무죄였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폭력을 쓰지 말라는 편지를 꾸준하게 써왔어요. 그 편지만 있었어도, 그리고 제 일기장만 있었어도 그는 벌을 면했을 겁니다. 전 매일 일기를 적었는데 그에 대한 감정은 물론이고 우리 동지들에 대해서도 모두 적어두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일기장과 편지들을 모두 감춰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그 젊은 청년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했습니다. 다행히 실패했지만요. 알렉시스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베리아 소금 광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봐요. 이 악당, 비열한 악당. 지금 이 순간에도 알렉시스는 소금 광산에서 노예처럼 일하며 살고 있습니다. 당신 따윈 그 이름을 입에 올릴 자격도 없어. 당신 목숨이 내 손에 달려있다고? 난 당신을 그리로 보내고 말 거야. 당신은 늘 기품 있는 여성이었지, 안나. 노인은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그녀는 벌떡 일어났다가 작게 신음하며 다시 주저앉았다. 이야기를 마쳐야겠죠? 연기를 마치고 전 일기장과 편지를 찾기로 결심했어요. 그걸 러시아 정부에 보내면 제 친구는 석방될 테니까요. 전 남편이 영국으로 도망친 걸 알고 있었습니다. 몇 달 수소문해서 결국 이 집을 찾아냈죠. 남편이 제 일기장과 편지를 아직 갖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시베리아에서 유배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은 제 일기의 한 구절을 인용해서 절 비난하는 편지를 보냈었거든요. 하지만 저 비열하고 잔인한 남자가 그걸 순순히 내줄 리가 없었죠. 그래서 전 제 손으로 그걸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마침 남편이 비서를 구한다기에 사설 탐정 사무소에 의뢰해서 남편 비서로 보냈어요. 세르게이, 금방 떠나버린 두 번째 비서가 바로 그 사람이야. 그는 일기와 편지가 서재 책상 서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열쇠에 본을 떠서 제게 전해주었어요. 하지만 그 이상의 일은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집 도면을 그려주면서 오전엔 비서가 2층에서 일하기 때문에 서재가 비어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전 마음을 굳게 먹고 직접 서류를 찾기 위해 이 집으로 들어왔다가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된 겁니다. 서랍에서 서류를 꺼낸 다음 서랍을 잠그고 있을 때 그 청년이 서재로 들어왔어요. 초면이 아니더라고요. 그날 아침에 길에서 우연히 마주쳤는데 전 그가 남편의 비서인 줄도 모르고 코람 교수의 집이 어디 있냐고 물었었거든요. 일이 그렇게 된 거였구만. 비서는 집에 돌아와서 교수에게 길에서 만난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숨을 거두기 전에 범인이 아까 말한 그 여자라고 말했던 겁니다. 홈즈가 말했다. 그녀는
고통스럽게 얼굴을 찡그리면서도 단호하게 말했다. 이야기를 마저 하게 해주세요. 그 청년이 쓰러지는 걸 보고 전 방에서 뛰쳐나왔어요. 얼결에 잘못된 복도로 가는 바람에 남편의 방으로 들어오게 됐죠. 남편은 저를 경찰에 넘기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당신 목숨도 끝이라고 말해줬죠. 그가 저를 법정에 세우면 전 그를 동지에게 넘겨줄 수 있었으니까요. 구차하게 목숨을 부지하려고 했던 건 아닙니다. 단지 제 목적을 이루고 싶었을 뿐이에요. 남편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겠죠. 그가 저를 숨겨준 건 그런 이유 때문이었어요. 남편은 어두컴컴한 저 책장 뒤에 저를 밀어넣었습니다. 남편만 아는 그 은신처는 과거의 흔적이었죠. 그는 자기 방에서 식사를 하면서 저에게 음식을 나눠주었어요. 대신 경찰이 돌아가고 나면 절대로 이 집에 다시 나타나지 않겠다고 약속했죠. 그런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선생님이 사건을 완벽하게 풀어내셨군요. 그녀는 품에서 조그만 서류 뭉치를 꺼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할게요. 이건 알렉시스를 구해줄 증거예요. 선생님이 명예와 정의를 사랑하는 분이란 걸 믿고 맡깁니다. 이걸 러시아 대사관으로 보내주세요.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났습니다. 그럼 그만둬요! 홈즈가 소리치며 재빨리 방을 가로질러 달려가 부인의 손에서 조그만 병을 빼앗았다. 이미 늦었어요. 저기서 나오기 전에 이미 약을 마셨거든요. 머리가 빙빙 도네요. 선생님, 제가 맡긴 꾸러미 잊지 마세요. 부인은 침대 위로 쓰러지면서 힘없이 말했다. 단순한 사건이었는데 어찌 보면 정말 의미 있는 사건이었어. 런던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홈즈가 말했다. 이번 사건은 처음부터 금태코 안경에 달려 있었어. 비서가 죽어가면서도 이 안경을 잡아챘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이 사건을 못 풀었을지도 몰라. 그렇게 도수 높은 안경을 쓰는 사람은 안경이 없으면 거의 장님이나 마찬가지야. 범인이 정원의 그 좁은 풀밭을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않고 걸어서 도망쳤다고 자네가 말했을 때 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 여벌의 안경을 갖고 다닌다면 몰라도 말이지. 그래서 난 심각하게 그녀가 아직도 집안 어딘가에 숨어있다는 가설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지. 더구나 두 개의 복도가 비슷해서 숙녀가 혼동하기 쉬웠을 테고 길을 착각했다면 그녀가 갈 때라곤 교수의 방뿐이지. 그래서 그 생각을 뒷받침해줄 증거를 찾기 시작했어. 교수의 방을 살펴보니 양탄자는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었고 전체적으로 이어져 있더군. 바닥에 비밀의 문이 있을 가능성은 없는 거지. 그렇다면 책장 뒤에 비밀의 장소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그런 구조는 오래된 도서관에서 흔히 있는 구조니까. 교수의 방에는 책장마다 책이 잔뜩 꽂혀 있었고 그 앞에도 책들이 쌓여 있었는데 유독 한 책장 앞에서는 책이 쌓여 있지 않더구만. 그 책장이 문일 거라 생각했지. 마침 카펫이 흔적이 잘 남는 짙은 색이기에 줄담배를 피우면서 그 책장 앞 양탄자에 담뱃재를 잔뜩 흘려뒀어. 간단한 방법이지만 효과는 놀라울 정도였지. 정원에선 수다스러운 가정부가 교수의 식사량이 늘어났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것 같더구만. 그건 교수가 범인에게 식사를 나눠주고 있다는 뜻이었지. 점심시간이 지나고
교수의 방으로 들어갔을 때 난 일부러 담배 상자를 엎어서 방바닥을 자세히 살폈던 거야. 담뱃재 위에 발자국이 있었어. 우리가 없는 사이에 은신처에서 누가 나왔던 거지. 호킨스, 이제 체링 크로스 역에 다 왔구만. 완벽하게 임무를 완수한 것을 축하하네. 자넨 곧장 경시청 본부로 갈 거지. 왓슨, 우린 곧장 러시아 대사관으로 가세.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금태코안경 마무리 지었습니다. 금태코안경 에피소드가 텍스트가 많은 편인지 1부, 2부 전부 영상 길이가 길어졌네요. 아무래도 통편집본을 즐겨 들으시는 분들에겐 좀 지루하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네, 그럼 들어줘서 고맙고요. 모두 좋은 밤 되시길. 저는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